비트도 뭐 전일 대비 뭐 0.4% 정도 하락했다. 일주일 전 대비 0.8% 올랐다. 뭐 이런 말이 사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29K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우리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올 상반기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을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연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80% 넘게 올랐어요. 그쵸. 그게 나스닥이나 S&P 500, 우리나라 코스피 모든 뭐 증시나 아니면 다른 대체 자산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가장 세게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뭐 적절한 설명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연초부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제 뭐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크지도 않은 그런 중소형 은행들이 망한다, 막 뱅크런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발생하면서 은행 무용로 그런 금융 시스템의 어떤 위기가 굉장히 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실상 이게 왜 탈중앙화돼 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돈 떼어 먹을 일은 없겠다. 가격 변동은 크지만 그런 이제 어떤 게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규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그 환경이 좋아졌죠. 네. 일단 일본에서 얼마 전에 그 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웹X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직접 다녀오셨나요? 저 못 다녀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런 암호화폐 그리고 웹3가 이제 일본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입법 규제 굉장히 뭐 오래전부터지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제 SEC가 조금 가상자산들을 이제 기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좀 문제이긴 하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전통금융 자산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비트코인이 더 탄력을 받는 것 같고 그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ETF죠. 미국 금융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하면 조만간 승인돼서 상장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전통금융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기대감을 좀 지금 굉장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좀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은행권 파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탄력이 됐었다라는 부분 하나랑 각국의 규제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ETF까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조금 더 꼬리 질문을 그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그 은행 파산 이후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존 금융권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부각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드디어 자기의 제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지금 뭐 그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또 3만 달러 선을 조금씩 건드려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해칭 수단으로 잘 자리매김하면 앞으로도 우리 기존 자산권 안에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확실히 다져질 수 있을지 혹은 다만 뭐 우연의 일치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그렇죠. 기업과 기관 이런 곳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자산 운용사에 계시는 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반인들보다는 좀 빨리 깨달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늘 자본시장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뭐 회사 돈을 이용해서 고객 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의 이런 해칭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얘기가. 미국과 유럽은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머니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운용하기도 하고 일단 은퇴자들, 개인들 중에 이제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 자산가들이죠. 이런 자산가들이 다 브로커나 머니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자산 관리를 맡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국 기관 자금에 하나의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이제 전문 투자자로서 모여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고객이 자금을 운용을 해주니까.
근데 이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빨리 깨닫고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해칭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증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자산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증시가 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증시가 내려갈 것 같다. 또는 앞으로 뭐 6개월, 12개월간 이렇게 하락할 것 같다. 지금 이제 상당히 고금리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 고금리 상태가 저는 꽤 오래 유지될 거라고 봐요. 인플레이션이 뭐 많이 잡히지도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연준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한 발 남았다라고 그렇게 하죠. 했죠. 9월 달에 네. 한 발 남았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건 그럼 언제부터냐? 이거는 굉장히 오리무중이잖아요. 이 상태 한 5%대 기준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뭐 증시는 무슨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거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비트코인이 그거에 대한 해지가 되느냐 이제 이 관점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은행 같은 곳들이 또 막 이제 막 불안하고 그리고 미국의 신용강습을 피치가 이제 강등시키고 뭐 네. 은행 6개 주요 은행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강등을 또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아무래도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와중에 네. 고금리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금리는 결국 은행 금리가 높아짐을 의미하잖아요. 높아진 은행 금리는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때문에 맞아요. 뭐 뱅크런이 나네 안 나네 네. 막 이랬잖아요. 미국도 지금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어쨌든 연준과 정부가 그걸 막고 있는데 이 피치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 일단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꾸준히 수요해왔던 외국 정부들, 네. 중국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본과 중국인데 또 러시아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있어요. 네. 뭐 인도나 호주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가져갔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미국 국채 수요가 내려가면 네. 더 이상 소화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네. 미국 정부가 이미 빚만 1조 달러를 내고 있어요. 매년 빚만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이제. 그죠. 네. 3천조 정도, 3천조 달러 정도의 그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만 1조 달러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사실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의 그 돈을 굴려주는 이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좋으니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대체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금 같은 귀금속이 되기도 해왔죠 지금까지는.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제 이분들이 안 거예요. 야 이거 공급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완전히 끊긴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정부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바꾸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그쵸. 그런 이제 특징들을 알게 되니까 지금 비트 채굴이 뭐 어느 정도 된 상황인가요? 90% 지금 넘게? 90%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0만 개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2100만 개까지 발행되면 종료니까 네. 90% 거의 이상 다 됐다. 채굴이 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제 미국, 유럽 같은 서구 이제 지역에서 더 빨리 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네. 있고 그런 점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우리나라나 뭐 일본 아니면 중국 같은 아시아권에도 넘쳐 흘러 들어오긴 할 텐데 네. 시기적으로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투자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좀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전자산들을 향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심리 변동성을 보여줄 때 위험자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는 정말 떡락까지 그냥 가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말 그대로 증시랑 많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오히려 오르면서 하나의 해칭 수단으로 조금 역할을 하고 좀 안정적이다라는 타이틀을 사실 비트코인이 받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시각의 변화가 올해 좀 많이 일어났던 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볼 게 규제안들인데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일단 규제 최근에 일단 그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도 출시를 하면서 이번 주 동안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법안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2021년도에 뭐 트래블 룰이니 뭐니 시행하고 나서 그 뒤로는 되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는데 최근 각국의 규제안들 좀 어떤 포인트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 미국에서 얼마 전에 리플 소송 결과가 있었죠. 약식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플의 판정승이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그쵸.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은 3년간 이어져 온 소송이에요. 네. 리플의 판매 행위가
증권, 미등록 증권 행위를 불법으로 판매한 거다. 이렇게 이제 SEC가 기소를 한 거죠. 네.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첫 번째,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냥 암호학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일 뿐이다. 라는 판결 하나. 두 번째, 리플을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합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 네. 세 번째, 대신에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이제 초기에 판매한 그 행위 자체는 그 증권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되게 믹스드 여러 가지가 뒤섞인 혼재한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판결이. 이게 그래서 리플에는 저는 완전히 승소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렇다고 나쁜 악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래소에서 리플이란 토큰을 판매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리플을 다 상폐했었죠, 예전에. 그쵸. 근데 이제 다시 그 리플을 재상장하면서 네. 리플 다시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제 제미니에서 또 재상장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미니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코인베이스 다음일 겁니다. 네. 그 거래소인데 재상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리플이 한때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 2위까지 올라갔던 이더리움보다 2위도 높았던. 했었어요? 네. 그랬나? 리플이 생각보다 강한 친구네요. 강한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상자산 실태조사라고 금융위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 보면은 거래량 기준으로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높아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한정. 네. 네. 우리나라에서 리플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쵸. 네. 거의 뭐 김치코인이라 불릴 정도로. 맞아요. 그 일본에는 비슷하게 그 에이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그쵸. 그런 비슷한 약간 네.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가 일본 코인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맞아요. 에이다는 일본 코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이름이 에이다 뭔가 일본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카르다노 에이다가 그러네. 네, 그렇죠. 에이다 일본어 같지 않아요? 근데 맞네. 카르다노 에이다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칫하다가는 이게 일본 코인으로 오해하기 쉬운 코인 같아요. 일본에서 아마 ICO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 거기에서 자체를 일단 네. 일본에서 해서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상자산들의 입법 규제가 그래서 미국 일단 SEC와 리플 소송으로 한번 이제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큰 거죠. 좀 높아졌죠. 네. 좀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SEC는 대신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기조로 나가고 있어요. 그 리플을 비롯한 26종의 가상자산을 네. 기소를 해놨어요. 미등록 증권 혐의로. 그리고 이 가상자산들을 상장해서 매매를 하게 했던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 US 거래소 이 두 곳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또 기소를 했죠. 그렇죠. 얼마 전에는 며칠 전입니다. 이거는 헥스코인이라는 거를 또 기소를 했어요. 헥스코인의 창업자가 그 횡령을 했다. 그런 이제 명의로 기소를 했고 헥스코인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 창업자가 그 헥스코인을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객 돈이죠, 말하자면. 이걸 이용해서 몇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정황이 드러나고 막 이제 이랬어요. FTX인가요?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디 집 사고 이런 걸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와, 그 사진 보셨어요? 네, 초호화 저택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저택이 뭐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횡령을 해서 쓴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SEC는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뭔가 규제가 아직 없으니까 그쵸. 내가 잡아내겠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규제 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욕먹을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 자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의아한 부분이 니네가 진짜 규제 기관이 맞냐라는 거죠.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네들이 총대 메고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기관이다 하는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블랙록이라는 그 자산운용사 엄청나게 큰 자산, 전 세계 1위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6월 말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SEC가 그 기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이 이제 지금 SEC는 굉장히 많은 소송건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함부로 이제 승인 결정을 내리지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9월 2일일 겁니다. 그 기한이 다가오면은 보류를 할 수 있어요. 총 4번의 보류를 할 수 있고 보류를 끝까지 하면은 한 2024년 그렇죠. 그게 몇 년씩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류를 해가지고 한 중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상반기 뭐 말까지 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끝까지 SEC가 미룰 것 같아요. 이 결정을. 그러니까 어차피 해줘야 되긴 해줘야 돼요. 제 생각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해줄 명분이 없어요. 그
선물 ETF는 이미 승인된 거 아시죠? 네. 미국 증시와 캐나다 증시에서 지금 다 거래되고 있고 선물 ETF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또 장치를 시장 감시 장치라는 거를 또 추가해놔서 네. SEC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거절하면 얘네도 이제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 언젠간 해줘야 돼요. 다만 이제 얘네가 이제 소송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룰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SEC가 결국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보면 소송해놓은 것들에서 하나하나 패소하잖아요. 네. 이번에 리플 사태에서도 리플 승소도 마찬가지고 그쵸. 가상자산 뭐 걸어놓은 것들 패소, 코인베이스에서 패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50% 이상은 적어도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SEC도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공격적으로 내가 어떤 저승사자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압박하려는 기조가 내부적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혼자 뭐 나홀로 독고다이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완화 기조로 돌아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기소된 것들도 다 취하하고 ETF 같은 것들도 승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그러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예요.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죠. 근데 게리 겐슬러가 있어도 계속해서 지금 작심하고 해놓은 이 소송건들에서 패소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들도 법원이 판단할 거니까. 네. 법원이 판단할 테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규제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각국의 규제안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금 상정이 되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할 거는 SEC의 행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